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자산, 내일 아침이면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금값이 요동치고 코스피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급락 신호를 보내고 있죠. 모든 자산이 동시에 올랐던 그 황금기는 끝났을까요? 아니면 지금이 마지막 폭발 직전일까요? CNN 공포지수가 22를 찍었습니다. 극단적 공포 상태예요. 역사적으로 이 시점은 두 가지 중 하나였죠. 폭락의 시작점이거나 아니면 마지막 광란의 상승 직전이거나.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금의 가치는 휴지가 되어가는데 그렇다고 아무 자산이나 사면 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거든요. 지난 몇 년간 현금만 빼고 전부 올랐죠. 원화만 빼놓고 정말 다 올랐어요. 그런데 10월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이 먼저 꺾였고 금이 급락했고 코스피도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뉴욕 증시 차례냐?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실 겁니다. 미국 증시만은 끝까지 버틸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이제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극단적 공포 상태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진짜 악재가 터지면 폭락하는데 반대로 예상 밖의 호재가 나오면 공매도 세력이 패닉에 빠지면서 오히려 폭등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 분기점입니다. 25m로 떨어진 공포지수는 익스트림 피어, 즉 극단적 공포를 의미하는데 역사적으로 이 구간에서 방향이 결정됐어요. 자산 랠리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대체로 4단계를 거치는데 1999년 닷컴 볼 때도 그랬고 2021년 팬데믹 버블 때도 똑같았어요. 처음엔 모든 게 광범위하게 오르죠. 이때는 뭘 사든 수익이 나니까 모두가 행복합니다. 1999년 당시 나스닥이 85%나 올랐거든요. 상당수 종목이 거의 다 올랐고 투자자들은 자신이 천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게 영원히 가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에서 조정이 옵니다. 1999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테크주가 10%에서 20% 빠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85% 오른 뒤에 20% 빠진 거니까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터널 속에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끝인 줄 알고 다 팔아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단계가 왔거든요. 극소수 종목만 폭발하는 단계예요. 1999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나스닥이 86% 올랐는데 겨우 5개에서 6개 종목만 올랐어요. 5개의 종목이 지수를 86%나 끌어올렸다는 건 그 종목들이 몇 배씩 폭등했다는 뜻이죠. 시스코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극심했습니다. 일찍 나간 사람들은 당연히 억울하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내 종목은 안 오르는데 저것들만 미친 듯이 오르니까 미칠 것 같았겠죠. 내가 가진 종목은 그대로거나 심지어 떨어지는데 옆 사람 종목은 2배, 3배씩 오르는 걸 보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래서 뒤늦게 그 종목들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바로 최대 피해자가 됐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 크래시가 왔거든요.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나스닥은 무려 78%가 증발했습니다. 86% 오르는 거랑 78% 떨어지는 건 차원이 달라요. 86% 오르면 기껏해야 2배 되는 건데 78% 떨어지면 5분의 1 토막이 나는 겁니다. 막판에 뛰어든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2021년 팬데믹 랠리도 똑같았어요. 막판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극소수만 집중적으로 올랐고 2022년에 다 무너졌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터널을 빠져나와 봐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조정이 2단계의 건전한 조정인지 아니면 이미 4단계 크래시가 시작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힌트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2000년이나 2022년 모두 주가 폭락 직전에 금리 인상이나 시장 금리 상승이 있었거든요. 연준이 일부러 시장을 무너뜨릴 리는 없잖아요. 입으로는 증시 안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 신경 씁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연준도 곤란해지거든요. 자산 효과가 사라지면서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니까요. 그럼 연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오를 때예요. 1999년 연중 최고치가 2.7%였는데 금리를 올렸더니 오히려 물가가 3.8%로 더 올랐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랑 정반대로 간 거죠. 금리 올렸으니 물가가 잡힐 거라고 믿었는데 물가가 더 올라버리니까 희망이 무너지면서 닷컴 버블이 터진 겁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플레가 7%까지 갔는데도 주가는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연준이 금리 올렸으니까 물가는 곧 잡힐 거라고. 그래서 소수 종목 랠리가 계속됐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근데 2022년에 물가가 9.1%를 찍으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 이건 연준이 통제 못하는구나.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공포가 시장을 지배한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물가가 전년 대비 3%를 넘으면 경계해야 되는데 절대치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해요. 3% 넘었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3% 넘은 뒤에도 계속 올라가는 방향성이 보이면 그때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높은 물가 그 자체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물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정말 애매해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연준이 눈을 가린 채 비행하게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시장은 이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공포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일단 차익 실현하고 나가고, 하락 베팅한 사람들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기회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마지막 랠리를 노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갈라선 상태죠. 더 큰 문제는 연준 금리 결정이 오후에 있는데 물가 지표가 오전 8시 30분에 나와요. 같은 날에요. 오전에 물가 보고 오후에 금리 결정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겠어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무너지고, 예상보다 낮게 나와도 이미 늦은 거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자산이에요. 그런데 안전자산이 뭔지 아세요? 이게 매번 바뀝니다. 불변의 정답이 없어요.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미국 장기 국채가 완벽한 안전자산이었어요. 경기 안 좋아지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은 올랐죠. 당시에 장기 국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승자였습니다. 현금이나 단기 국채 가진 사람들은 중간 정도 갔고요. 근데 금은요? 당시에 안전자산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해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2022년엔 완전히 달랐어요. 팬데믹 버블 붕괴할 때 장기 국채가 배신했거든요. 10%에서 17%나 떨어졌어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은 폭락한 겁니다. 40년 동안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장기 국채가 갑자기 위험자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비트코인은 주가 지수 대비 3배나 더 떨어졌고요. 디지털 자산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값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0.5% 정도 올랐는데 다른 자산들이 폭락하는 와중에 거의 보합이었으니 상대적으로 선방한 셈이죠. 그래서 현금이랑 단기 국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승자였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또 바뀌었어요. 미국 장기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아요. 미국 정부 빚이 너무 많아서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세 정책으로 빚은 더 늘어날 전망이에요. 미국 달러는 여전히 안전자산이고요. 특히 단기채는 장기 국채랑 달리 여전히 안전합니다. 단기 국채는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낮고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요. 금의 위상은 올라갔어요. 2022년엔 애매했는데 지금은 안전자산에 가까워졌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값도 에브리싱 랠리에 동참해서 많이 올라서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보기엔 좀 복잡해요. 이미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불확실하거든요. 원자재는 어떨까요? 인플레이션 올 때 원자재가 안전자산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오면 연준이 금리 올리고, 금리 오르면 경기 침체 오고, 경기 침체 오면 석유랑 원자재 사용량이 폭락하거든요. 원자재가 안전자산인 경우는 딱 하나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때죠. 경기 침체인데도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 1970년대가 그랬어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올라서 연준이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 쪽은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게 뭘까요? 모든 자산이 폭락하는 것도 무섭지만 마지막 소수 종목 폭등에 동참 못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몇 배씩 오르거든요. 만약 랠리가 안 끝났는데 내가 안 샀다면 저게 5배 올랐을 때 나는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판에 뛰어들게 됩니다. 포모, 즉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게 가장 위험해요. 주가가 가장 높을 때 들어가서 폭락 맞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조심해야 돼요. 너무 일찍 나가면 마지막 상승을 놓치고 너무 늦게 들어가면 폭락을 맞습니다. 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앞으로 주식 대 안전자산, 금 대 비트코인, 한국 주식 대 미국 주식 이런 주제들을 계속 다룰 건데요. 오늘은 AI 주식 안에서의 분할을 좀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AI 전체가 오르는 판이었고 배장은 엔비디아였죠. 1단계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만약 소수 종목 랠리가 계속된다면 2단계로 넘어갈 텐데 그게 뭐냐? AI 인프라예요. 엔비디아 블랙칩만 필요한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엄청 필요하고
필요하고 블랙칩 돌리려면 에너지도 필요하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나 전력 관련 기업들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항상 어디로 끝나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최상단 기업이 모든 밸류체인을 장악하면서 끝납니다. 결국 AI를 서비스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순탄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1999년 닷컴 때도 1단계에서 2단계 가다가 크래시 올 수 있었고 2단계에서 3단계 가다가도 터질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 자산 배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추격 매수 안 하고 장기로 가는 방법. 이게 장기 투자자 전략이고요. 리밸런싱을 통해서 시장이 폭등하면 일부 차익 실현하고 폭락하면 조금씩 사들이는 거죠.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추세를 따라가는 모멘텀 투자예요. AI가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갈 텐데 워런 버핏처럼 한 번에 3단계로 가는 전략이 있을 수 있어요. 버핏이 최근 구글 주식을 많이 샀고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메타 주식 대량 매수했죠. 이 사람들은 바로 3단계 간 거예요. 지금 AI 인프라가 어쩌고 하는 거 관심 없고 최종적으로 승자가 될 기업에 투자한 겁니다. 반면 모멘텀 따라가면서 1단계를 먹고 2단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랑 에너지 먹고 3단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다만 이 방식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를 계속 판단해야 되니까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건 인플레이션율이 3% 넘을 때예요. 일단 경계해야 되는데 3%가 무조건 하락 신호는 아닙니다. 연준 의장의 성향과 발언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돌발 변수들과 변화 방향을 계속 체크하면서 구체적인 전략은 계속 다뤄나갈 겁니다. 에브리싱 랠리와 에브리싱 크래시가 혼재한 세상에서 이걸 위기로 만드느냐 기회로 만드느냐는 시장을 보는 힘을 얼마나 키우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고 앞으로 몇 달이 향후 몇 년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시장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